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토끼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결핵에 걸리는 국내 환자의 수가 수년째 감소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결핵 환자는 26,433명으로 2011년 이후 7년 연속 줄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환자는 지난해 12,029명으로 전년보다 231명 증가했고 전체 신규 결핵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느새 절반에 가까운 45%를 기록했습니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질환이 늘면서 노인 결핵 환자가 많아졌다며 결핵은 증상이 없는 특징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에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입원 환자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6년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6,8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가져간 부정수급액은 총 76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억 5,300만 원이 환수된 상태입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의 치아 상실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50%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철과 치주과 연구팀이 약 100만 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발표한 당뇨가 치아 상실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당뇨가 심할수록 치아가 빠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룹의 치아 상실 위험은 일반인보다 29% 높았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중증 환자 그룹의 경우 그 위험이 50.5%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치과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치아 상실 위험은 감소했다며 당뇨병 환자는 잇몸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부담 또한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 환자가 1.9명이었는데요. 2030년에는 4명, 2060년에는 14.8명으로 갈수록 해당 수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2017년 치매 부양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3.6명에 달했고 이어 전북이 3명, 경북 2.9명, 강원 2.7명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으로 치매 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장 점막의 기생에 십이지장 궤양, 위염 등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비만,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6세 이상 2만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 그룹에서 대사증후군 소견이 나타난 경우는 27%로 감염되지 않은 그룹의 21%보다 많았습니다.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체질량 지수 등의 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65세 미만에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대사증후군 위험을 1.2배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감염 상태에서 균이 염증성 물질의 생산과 분비를 촉진해 결국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대사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척추관 협착증도 노화로 인한 대표적 질환으로 꼽힙니다. 50대 이후 연령대에서
검사를 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척추관 협착증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요추부, 즉 허리뼈 쪽에서 협착 증세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협착이란 어떤 공간이 정상적인 면적보다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 통증은 물론 걷지 못하는 장애까지 일어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척추관 주변은 뼈와 관절, 인대 등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들 주변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오거나 두꺼워지는 퇴행성 변화를 갖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척추관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척추를 옆으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게 흔히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추간판, 그리고 여기에 신경이 이렇게 들어있고 후관절이라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얇은 인대가 이제 부착되는데요. 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신경이 아주 편안하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추관 협착증이 되면은 이러한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뒤쪽으로 불룩하게 밀고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인대가 커지면서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관절 자체가 커지면서 양옆에서 누르게 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고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척추관은 뇌에서 시작된 신경 다발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통로입니다. 그 길이 좁아져 원활한 흐름에 지장이 생기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신경이 눌려 나타나는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그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협착증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퇴행성 변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50대 이후 이런 분들 이제 노년층에 더 호발하게 되고, 요추 디스크인 경우에는 추간판 자체의 탈출이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연령에서 오고, 증상 자체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해서 보행 시에 주로 나타나는 통증이나 파행 등이 주된 증상이 되겠고, 요추간판 탈출증은 물렁뼈 자체가 나와서 신경을 콱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제 허리의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 다리의 통증이 보행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의 말처럼 신경인성 파행은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파행은 절뚝거리며 걷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신경에 손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걸을 때 특히 심해지는 척추관 협착증 통증은 서 있는 채로 쉴 때는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몸을 쪼그려 앉는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숙인 자세를 취하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요. 몸을 구부리면 척추를 누르는 여러 조직들이 일시적으로 펴지면서 압박 정도가 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무의식 중에 허리를 굽힌 채로 걸으시는 것도 이런 영향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검사에서는 자기공명 영상 촬영, 즉 MRI가 가장 중요한 진단법으로 쓰입니다. 척추뼈를 여러 단면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이나 디스크, 또 인대, 후관절 같은 주요 조직들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신경 중에서도 어느 신경이 증상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도 치료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근전도 검사로 각 신경 분절의 기능을 평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검사 장비를 통한 객관적 결과가 똑같이 안 좋게 나왔더라도 환자가 말하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MRI 소견을 보이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파행도 심하고 마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동일한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전혀 통증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통증이 오는지,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내리고 또 치료하는데 방침을 수술로 갈 것인지, 약을 먹고 할 것인지, 운동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가 기본이 됩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수술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단술과 성형술은 주사나 관을 이용해 신경 염증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통증만 해결되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훼손이 심해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 후관절, 뼈 등의 조직을 제거해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신경인성 파행이 너무나 심해져서 1, 2m도 못 걷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제 하반신에 감각마비가 와서 뭐 걷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리에 마비가 와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소대변의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이 근무 환경이나 생활 형태가 좋지 않은 젊은 층에서도 그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 자세, 작업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준비 없이 드는 경우, 또 몸을 비틀거나 숙인 채로 작업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은 협착증이 나이에 비해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키웁니다. 더불어 몸을 풀어주는 운동으로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걷기, 수영 등을 꾸준히 하면 질환의 진행을 막고 통증도 많이 덜어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맘때만 되면 별 이유 없이 몸이 찌뿌듯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나른한 오후, 점심 식사 후나 운전 중에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어렵고 컨디션도 영 개운치 않은 날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다고 해서 춘곤증이라 불리는 이 불편한 증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춘곤증은 원인과 병세가 분명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저 봄철에 찾아오는 일련의 피로 증상을 일컫는데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낮은 점점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는 계절의 변화에 인체가 제때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활동량의 증가로 각종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등 영양소의 필요량도 증가하는데요. 채소나 과일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겨울을 나면서 영양 부족 상태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 졸음 외에도 식욕 부진, 소화 불량, 현기증, 팔다리가 쑤시고 기운이 없는 등 다양합니다. 이런 증상에 시달리다 보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일의 능률도 잘 오르지 않죠.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봄철의 나른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필수인데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봄철 피로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해야 하고 점심 식후에 10분 정도라도 눈을 붙이는 게 오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침은 거르지 말고 점심은 다소 가볍게. 아침 식사는 오전 중 일의 능률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두뇌 활동에 꼭 필요한 포도당이 풍부한 곡류와 우유,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점심은 지나치게 포만감이 들지 않도록 약간 아쉽게 먹는 게 식곤증을 방지하고 오후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의 보고, 채소와 과일 섭취하기. 피로 회복을 위해 각종 비타민을 약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이나 보조제가 아닌 순수 채소와 과일로 섭취하는 비타민이야말로 진짜 건강 지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식이 잦거나 식사를 자주 거르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B와 C가 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하루 한두 정 복용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햇볕을 사랑하고 가벼운 운동 즐기기. 실내에만 머물지 말고 햇볕이 내리쬐는 실외에서 맨손 체조와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을 즐기는 것도 춘곤증을 이겨내는 한 방법인데요. 봄철의 따스한 햇볕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울함을 극복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나 차 즐기는 분들 많죠. 특히 속까지 데워주는 뜨거운 차를 입김 한번 불지 않고 호로록 잘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60도가 넘는 뜨거운 음료를 매일 마시면 식도암 발병률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암학회가 뜨거운 음료 섭취와 암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내놓은 결과인데요. 바쁜 일상에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도 좋지만 뜨거운 차는 꼭 호호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